제자들로부터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교권 침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호소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악성 민원과 각종 소송, 협박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 생활제도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교육청에 내려놓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공포예요. 교사님. 그 선생님은 오히려 역부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히 하다 보면 오히려 민영사과 소송이나 아동학대 교사로 몰릴 수밖에 없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학생들에게 정말 대책 없이 당하는 억울한 선생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슈 더 이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엎드려 자거나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행위를 하면요, 교권 침해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일이 교육부 고시가 되고 또 뉴스가 되는 이 놀라운 현실입니다.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그리고 경기교총 문나연 교권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권 침해에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죠. 그 다양한 현실들 중에 저희가 먼저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지난 26일 한 SNS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업 중에 교단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학생이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이 행동을 본 학생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말린다기보다는 웃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해당 학급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당 SNS 페이지에는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모습 등 교권 침해로 보이는 다른 영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된 영상을 확인하고 화면에 등장한 학생들과 촬영한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인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나가서 교단에 두루누워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모습이거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을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를 촬영을 해서 SNS에 올립니다. 초상권 침해의 문제도 있겠죠. 또 더 문제는 상의를 여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학생은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교육계 안팎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수업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네. 그럼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 교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학생을 제재하거나 갈등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 대다수의 학생들은 묵묵하게 또 말리기도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수 문제 행동의 학생으로 인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게 보면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능멸하는 것으로 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죄 아닌가요? 그 선생님을 이렇게 촬영하는 그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보면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도권이 강화됐는데 법에서는 이를 교권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것도 학생들이 존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법에 명시한 이유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생들은 저걸 말리거나 하질 않고 또 그냥 보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학생이 학교에서 저지르는 비위 행위가 괜히 그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을까 봐 다른 학생들은 말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갈등 관계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친구들 간에 이제 갈등 관계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흔치 않고 자주 있었다라는 부분의 반증이 아닐까, 이런 부분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 사건 외에도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싸움을 말리는 여교사에 대해서 흉기를 위협한 사건도 있었고요. 톱이요? 네네네. 나무 써는 톱?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하는 부분을 말리는 남교사한테까지도 폭력과 또 해서 공포의 교실로 만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교단이 무너지고 학교 현실이 어려운지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톱 나오고 이럴 정도면 바로 경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생 스스로 반성하고 혹시라도 교권보호위원회 정도 열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정도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네, 선생님이 저런 일로 교권보호위원회 가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수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게 선생님께서 계속 교실을 배회하는 학생이나 떠드는 학생,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이걸 불응하면서 선생님한테 더 대들고, 그렇다면은 수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수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끊어지면서 학습 분위기가 굉장히 저하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규정이 있지만 저기도 보면 이제 핸드폰을 벌써 수업 시간에 쓰는 것 자체가 아마 규정 위반일 텐데. 맞습니다. 누우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결국 판단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들은 그 판단을 얻는 과정에서 무력하신가 봐요. 판단을 얻는 과정까지는 그래도 교직원의 연수, 학부모들의 회의, 학생들의 회의 참여 등을 통해서 그 규정을 도출해내는데, 그 규정을 도출해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 부분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한다,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면서 또 국민권익위 같은 국민인권위에 진정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권위는 교육활동의 목적은 이해하겠으나 학생들의 기본권을 너무 제한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제 결과를 내리면서 학교장에게 그 제도, 그 규정을 개정해라 라고 권고를 합니다. 근데 권익위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이런 약자를 위해 만든 기구들이 네. 과거에 선생님들이 진짜 막 뭐 때리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에는 보호를 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약자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인권 친화적인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또 바람직한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 연구 기관인 그 한국 청소년 영체 연구소의 인권 그 결과 보고서를 보면 95%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내가 교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런 그 문제 행동 학생들 부분이 있게 되면 이런 그 수업과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 인식을 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보니까 교사는 당장 교실 질서 유지권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무기력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제도적인 장치를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교권 침해 영상도 있습니다. 아마 놀라실 텐데 같이 보시죠. 교단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 한 남학생이 교단으로 향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로 교사를 때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득점이다, 득점. 계속해서 교사를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머리를 밀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사를 향해 침을 뱉으면서 고함과 욕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변을 당한 교사는 그만하라는 지적만 거듭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 피해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는 수업 중으로 출석을 두고 일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학생들의 말입니다. 애들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저기 출석부에 나갔다고 체크해가지고 그때
때문에 애들을 화나가지고. 해당 교사는 당시 장난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계속 이러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처벌할 생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 이게 아마 이거 보고 못 믿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비일비재하다고 이런 일 많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이제 최근 5년간 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법적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된 사건이 13,000건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 교총에서 접수되는 교권 사건이 한 4,000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거는 이제 법적 기구에서 결정된 교권 사건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도교육청의 교원 치유 지원센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상담한 건수가 5만 건이 넘어요. 참고 인내하는 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교권 침해 사건은 대단히 더 많다. 빙산 속의 일각이다. 이렇게 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사실 바로 폭행으로 잡혀가도 될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시는 속사정이 있겠죠? 우선 선생님에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적을 하는 경우에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러한 행위는 너무 괘씸하다. 아니면 보복적으로 선생님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선생님을 오히려 역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고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통해서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직위가 해제되면 급여의 기본급의 70% 정도밖에 또 받지를 못하시고 그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다투는 것도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동학대다 하고 걸어버리면 항변도 안 되고 바로잡는 데 시간은 걸리고 선생님은 그냥 그 사이에 넋놓고 당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촉법 소년이라든지 또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은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학교의 교육적 기능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저희들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제자로부터 상해 폭행을 받는다 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됐을 때 사회적 비난과 또 지역사회 부분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 이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게 한번 선도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노력 부분이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선생님을 보호하는데 다른 한편에서 아동학대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은 참 난감한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를 규정해 놓은 게 교원지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행동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선생님께서 신청하셨고 선생님께서 또 요청하시고 그 학생이나 학부모의 행위가 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관할청에 요구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미이행했을 때 벌칙 규정이 전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이게 범죄가 된다면 무조건 형사 고소를 하게 하는 교육감이 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교권 침해를 넘어서 아예 성추행 사건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요즘은 선생님에 대해서 이름이나 외모로 별명을 지어서 놀리는 경우는 가장 가벼운 경우인데 그건 50년 전에도 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에 대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사례로서는 복도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학생이 선생님한테 부딪혀놓고 나 선생님 가슴 만졌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큰 소리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요. 명예 부분이나 이런 명예훼손이 제일 많고요. 욕설이죠. 그게 1위입니다. 두 번째가 상해폭행이고요. 세 번째가 성희롱과 성폭력 행사입니다. 그만큼 학생에 의해서 교사의
그 교권 침해가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전체 교권 사건의 10%가 돌파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결혼 안 하신 여선생님인데 그 남녀 학교에 그 여선생님의 이름을 그 특정하고 빨간 글씨로 이제 특정 신체 부위 부분을 이렇게 그 스프레이로 그려놓고 그래서 그 선생님 트라우마로 그 학교에 도저히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을 보이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그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좀 왕왕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그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학생 몇 명이 이렇게 짜면은 성추행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학생들한테 성추행을 당해도 대응을 잘못하면은 아동학대로 돼가지고 오히려 또 당하고 이거는 뭐 아무 대응책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번에 6월 28일 날 시행하는 그 초등동교육법 시행령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 부분을 좀 명시하라.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달에 대법 판결이 재미난 게 있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중학생이 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보냈더니 가진 않고 휴대전화를 몰래 갖고 와서 휴대전화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학칙을 위반이기 때문에 그 사회봉사 1시간을 주고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를 쓰게 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서는 학교가 이겼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는 학교가 졌습니다. 사과 편지하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령이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생활 지도는 학칙에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법령에 명시를 해서 교사의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권한이 돼야 이러한 행위 자체가 아동 학대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법령 개정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학교에 구제를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학교 안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법으로도 가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뭐 대학도 비슷하겠지만 문제가 커지면은 이제 자기들 관리 책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이제 찍어 누르는 경우도 있대요. 더구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뭐 이렇게 또 무능하다고 하고 갈수록 뭐 대책이 진짜 없네요. 이게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중임, 승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교원지휘법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선생님이 요청하면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무조건 열어라 라고 의무화 규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은 학교장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인지하였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적절한 조치를 교장 선생님이 어떤 것을 취했나요 했을 때 그나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교권보호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열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히 본인의 징계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더욱더 의무적으로 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신분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평가에 더 민감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기간제 선생님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또 학교 관리자 입장에서도 또 말씀처럼 부담스러워하면 더 민감한데 이분들은 진짜 힘들겠어요. 기간제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침해가 매우 지금 위험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원지휘법에서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는 보호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 선생님의 범위에 기간제 선생님도 포함시키시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그나마 개최하실 수 있고, 그래서 교원단체나 뭐 노조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을 이제 많이 회원으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 법적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정이 돼야 일단은 이 휴가, 특별 휴가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심리적 치료 비용이나 중체적 치료 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그 정규 교사든 기간제 교사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사연들이 조금씩 사실 많이 알려져 왔는데 그래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조금 한번 모아봤는데 같이 살펴볼까요? 변호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교실마다 CCTV 설치해서 애들이 잘못된 행동하면 증거 자료로 제출해서 벌점이나 퇴학 근거 자료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도 인성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피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인성적인 문제 키우는 부모들을 꼭 지도합시다. 네, 선생님. 네. 저런이 교사를 안 하려 하지. 나 같아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적극 찬성합니다. 배울 기본 자세가 안 된 사람인데 기록으로 남기고 입시에도 불이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제 교권 침해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 이게 얘기가 사실 거론됐던 건데 네. 안 되고 있다면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저희 교총에서 그 생활지도법 부분의 한 법안으로 그 교원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폭력, 학생들 간의 폭력도 그 교육 악이지 않습니까? 네. 하물며 학생이 선생님을 그 상해 폭행한 것도 학교 폭력의 한 종류인데 왜 그걸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냐? 좀 엄하게 처벌해서 하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 안 된 이유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학생 간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 제자가 선생님을 그 침해한 부분에 있어서 학생부 기재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 학교 폭력도 지금 상당히 법적 쟁송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거는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또 이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직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돼서 생활기록부 기재하자, 뭐 다 대입에 불이익 주자 했잖아요. 네. 전에 뭐가 있었냐면 갱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서 소년원 다녀온 사람들 다 이제 지워주자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폭력이 되면은 대입에 불이익, 소년원 갔다 오면 아무 상관없어 이렇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일이 또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는 이유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순간 인권과 관련됐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와 인권과의 관계를 많이 조사한 자료집이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인권과 그 학교 폭력 아니면 교권 침해들을 연결시키면은 적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학교 폭력건은 더 적어야 된다고 막 가고 네네. 있는데 지금 기재가 강화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부터 2년간 부분으로 그 졸업을 해도 2년간 강제 전학이나 이런 그 학교 교체 강한 거는 2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늘어났고 대입에도 다 전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폭력이 물론 나쁜 행위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될 교육악인데 근데 그거 말고 소년법 적용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네. 또 선생님 진짜 어떻게 보면 상해 폭행한 부분에 더 나쁜 행위 부분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어떻게 보면 법적 형평성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아직까지 지금 국회를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의 교권 침해도 문제인데 학부모들도 또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또 한번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혜민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생 헌신했던 교단을 떠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들 초심, 첫 부임의 선생님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되게 노련하셨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일은 반 아이들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은 학부모 사이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한 학부모의 요청에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상대방 학부모가 교사의 책임이라며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끝까지 가겠다. 언론사에 알리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공포예요. 교사는. 교장실에 찾아가겠다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문제교사가 되니까. 학부모는 밤낮 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는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교사는 학교 측에 교원지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공모교장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특히 뭐 교육청에 뭐 장학관이나 뭐가 또 돼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으면 교사에게 선생님이 비세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되도록이면 사건을 최소화합시다. 계속된 요청에 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이미 교사는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교권 침해 사건은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교원지휘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때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 아이고, 이게 5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더 악화됐겠죠? 2022년 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이 총 843건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열렸고요. 더 재미난 거는 우리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이 학부모에 의한 게 1,020건이 넘습니다. 학교에서 호소하기보다는 우리 교총에 호소한 사건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한 그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흔히 말해서 권고 하는 수준에밖에 없습니다. 화해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학부모에게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의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고 학부모의 저런 진짜 명예훼손이나 무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도움을 주겠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사건이 많고요. 더 안타까운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직접 출동한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셨는데 여교사가 애가 잘 졸업을 했는데 부반장을 했는데 어느 날 학부모가 오셔서 어머니가 오셔서 왜 우리 애를 반장을 안 시켜줬냐. 그건 아이들이 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선생님 머리를 흔들고 폭행을 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반 선생님도 말렸는데 그 선생님도 폭행을 하고 교감 선생님 오셨는데 또 폭행을 하고 이래서 결국엔 저희들이 또 고소를 해서 결국에 형사 처벌받은 사건도 있었고요. 학생들 앞에서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저런 무고식인 사건을 100건 넘게 해서 학교를 초토화한 사건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형사 고발해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학교가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사과를 요구한다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이 억울하게 침해를 당했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또 학교장도 사과하세요 이러면 사과를 잘못하면 이게 선행적 자백이 돼서 나중에 형사 절차나 행소에서 더 불리해진다는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면서 법률 상담을 진행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학부모들의 사과는 굉장히 집요하고 이거를 문서로 꼭 남겨주세요. 선생님만 하시지 마시고 학교장도 같이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잘못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구체적 요구가 다음에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게요가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함부로 사과도 하실 수 없는 상황도 있으십니다. 근데 사과를 하면 빨리 수습이 될 것 같은 마음도 맞습니다. 들고 또 이거를 사과를 하자니 이게 자백 효과가 돼버려서 불리하고 그러면 이도저도 못하잖아요. 다만 저희가 이제 형사사건을 진행해 보면 선생님께서의 사과가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셨고 학부모의 민원을 그냥 좀 들어주자라는 학교 관리자의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그래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불리한 증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듣고 보면 선생님이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은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러니까 연금만 받을 수 있으면 그만둬야지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의 기능 자체가 단지 지식 전달자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그 홍익 인간을 가리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이 인권도 존중하는 부분에 민주시민을 성장하는 것이 가장 교사의 목적인데 그런 행위를 성실히 하다 보면 오히려 민형사사 소송이나 아동학대 교사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교권 침해가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험 특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교권 침해를 당하신 선생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신적인 고통도 다 받으시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 상담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직위해제를 당하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가 나오는데 거의 100여만 원 수준의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1년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금전적 손실이 굉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교권 침해는 지금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당할 수 있는 사고와 같은 개념인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시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회사들이 교권 침해에 대한 특약을 걸고 보험 상품을 만든 것입니다. 보험 특약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대안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라고 인정을 하면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도와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안전공제에는 질병 치료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한테 맞아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예. 그거를 인정을 이제 교권 침해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학교안전공제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중이라는 부분을 또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치료비를 받는 부분도 좀 어려우신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권 침해인데 그건 학생으로부터의 피해도 있고 학부모나 예. 상급자도 예, 경우에 포함됩니다. 따라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교원배상 책임보험 이거는 뭐예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8억 원을 들여서 전국 유초등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공적 보험입니다. 그게 소송비에 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소송비 지원이에요? 예.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법률 상담을 받으시거나 소송을 하실 때 그 국가배상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과실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선생님께서 형사적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또 무죄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죄나 무혐의를 받으셔야지 그 소송비도 지원을 해준다는 거니까요. 그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이게 사후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또 굉장히 사전에 이제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지급하실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자, 교권, 선생님은 뭘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학생 인권도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그 균형이 깨질 때 좀 여러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청소년 시민 전국 행동에서 매우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조영선 선생님, 화상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청소년 시민 전국 행동 이게 어떤 단체인지 온 국민이 다 잘 알지는 않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청소년 참정권도 18세 선거권도 좀 보장이 됐고 학생인권 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이 이제 많이 보장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6개 지역에 불과하고 또 학생들의 인권 문제를 또 학교 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보다 증진하고 학생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권 침해 형태는 사실 소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교사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나 아동인권 침해 행위가 의심이 될 때 이제 학부모를 통해서 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가 굉장히 옛날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그 관행대로 교육 활동을 할 경우에 그것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되거나 아동학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변화하는 사회와 학교 안에 약간 문화 지체 현상에서 또 이제 보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당국에서 교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아동학대나 학생 인권 보장의 의무를 좀 더 명확히 한다면 교사들도 사실 이 안에서 교육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이 예전같이 교육할 때는 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성장할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뭐 학생들이 뭐 뭔가 이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할 때 자의적으로 이제 벌을 주는 게 가능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몸을 움직이는 신체 형태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학습벌의 형태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학생들 각자가 이 교육 활동의 행위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식에 있어 학생들의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이게 인권 침해나 학대다라고 이제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학부모한테 그대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제 이것이 굉장히 인권 침해의 이제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이 학생 인권의 기준이 좀 더 분명해지고 아동학대에 대한 기준도 이제 교사들한테 이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식상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교육적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점이 좀 명백해져야 교사들도 이제 이런 기준에서 좀 안전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 조례를 좀 이제 손을 봐야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사실 학생인권이 굉장히 많이 신장됐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 6개 지역에 시행되고 있고 이게 조례라는 이제 한계상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슈인 뭐 두발자유나 휴대폰 규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학교나 어느 교육기관을 가든 동일한 기준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사실 이런 학교나 교사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학생인권이 과잉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이 시도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충분히 오히려 이게 정착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사의 권위를 위해서도 학생인권 조례나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번 말씀 주시죠. 학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우리 아이만 차별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시게 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학교에 찾아가서 이걸 항의해야 되나라는 걱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인권은 사실 그런 학생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선생님을 만나든 동일한 대우를 받아서 우리 아이가 적어도 부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대우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인권의 기준이 학교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학생인권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그러한 이유다라는 점을 학부모님들이 꼭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는 이게 어쨌든 지역이라는 조례 형식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시도별로 너무 다른 차이들 때문에 오히려 기대와 그 현장 간의 괴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인권법을 좀 만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연령대든 간에 이 정도의 인권은 학생들이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의 노력들에도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영선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기 나왔지만 사실은 외국에도 이런 일이 많은데 잘 보면 학교의 운동부나 이런 그 어떤 클럽 활동에서 자율 규제가 많더라고요. 형들이 동생 야단치고 우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선생님한테 다 책임이 몰리고 참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장애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하고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기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이 참 별의별 교권 침해를 다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특수학교 선생님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제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희생정신으로 교육을 하지만 특히 특수학교의 또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더 큰 그 노력과 열정을 좀 보이시는데,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해서 교권 침해 부분이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의도적이진 않지만 아픈 아이들이 또 선생님을 때리거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고요. 설사 또 교권 침해 부분을 하더라도 이 처벌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학생들보다 그 기준이 훨씬 더 상향되게 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처벌 안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를 인정을 받아야 그에 대한 치료 비용도 받고 또 그 특별 휴가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못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걸 좀 많이 선생님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최근 여러 사건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는 게 여론이 야기되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입법도 제정되고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 보호가 너무 소홀해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장애 학생의 인권, 학습권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특수교사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를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아니면은 같은 교사들, 학부모들에 대한 특수교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사전 취재를 좀 해봤더니 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 아동이 폭력을 행사해서 선생님이 다친 경우가 뭐 한 89건인데 예. 이게 교권 침해 인정된 게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도 그 정서적인 측면의 교권 침해 부분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어렵고 또 저하는 모습이 있고요. 불편한 학생이니까. 그럼 아픈 학생이고 내가 참아야지 하는 부분이 일반 교사보다 훨씬 더 강해요. 특수학교 선생님들 또 특수학급 맡고 있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다음에 또 기준 자체도 말씀드렸지만 고시사항의 훨씬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도 높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아는 선생님들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특수한 곳에 특수한 상황인데 대중의 인식이나 이런 거는 영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곡돼 있기도 하고 이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뭘 믿고 하나요? 뭐 이렇게 뭐 대응 방식이나 뭐 기구나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제 교육활동 매뉴얼 부분이 교육부에서 만들어져서 다 학교에 배치되면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 기준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사례도 다른데 이 부분이 일반 학교 기준으로 해서 그 통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학교급별 차이도 나고 지역별 편차도 나는데 특히 장애학생 부분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 부분이나 대응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교권과 학생 인권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일부 지금 이제 기량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에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가나요? 외국은 대단히 엄벌주의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인권 부분은 대단히 존중하고요. 만일 그거를 침해하는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하게 처벌하는 반면에 반대로 학생의 그 교사의 교권이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엄중한 처벌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하원에서 법원 통과해서 체벌 부분을 아예 노터치법이라고 해서 아예 학생들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을 의회에서 한 표 차로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영국의 교육법이 영국의 교육병이 너무 심각하다 해서 2013년에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이라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나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서는 교실 밖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해놨고요. 또 근신 조치, 또 그 방과 후에 강제 훈육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법에 초등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요. 미국 하원에서 2001년도에 그 교사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행위는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교사의 어떤 지도권을 보호하는 법을 좀 만들어준 거 봐서는 우리도 이런 교사의 학생의 학습권 부분과 인권은 존중하되 이런 교사 부분에 특히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부분이 필요한 그 법의 입법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정리 말씀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은 당당하고 보람 있는 이런 나라가 되려면 꼭 이거를 하자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교육의 주체들이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안전해야 되는데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교육 서비스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게 법률 지원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부모나 학생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력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를 학교답게, 또 학생을 학생답게, 또 교사를 교사답게 하는 부분은 바로 권리와 의무의 균형입니다. 조속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하고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과 또 국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제도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책 없이 내몰리면 과연 어떤 나라가 될까요? 좋은 나라로 애들 유학 보내거나 아예 이민 가야 됩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서 고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 그리고 경기교총의 문나연 교권변호사 두 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